고요한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은 저녁 식사 자리였다. 수백 년 된 고택을 개조한 나의 집. 그 중에서도 가장 넓고 화려한 식당이었지만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와 내 아들 지원, 그리고 내 옆에 앉은 손님, 오수진 씨. 우리 셋 사이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다. 아버지, 결국 침묵을 깬 것은 아들 지원이었다. 녀석은 들고 있던 수저를 거칠게 내려놓으며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해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요즘 회사 안팎으로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원의 시선은 내 옆에 앉은 수진 씨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저 여자는 대체 누구냐는 노골적인 질문이 담겨 있었다. 수진 씨는 그 시선을 애써 피하며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지원을 마주 보았다. 내 평생 나는 내 아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아내가 죽은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회장과 후계자 후보로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오랜 관례를 깨기로 결심했다. 소문이 아니다. 내 나직한 목소리에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실이다. 나는 내 옆에 앉아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끝까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여자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녀가 놀라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나? 재혼한다. 나는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했다. 이 사람, 오수진 씨와 아버지 지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제정신이십니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예의도 없으세요. 대체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한테 홀려서 무슨 망신입니까? 말 조심해라. 나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내 경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진 씨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우리 아버지 돈 보고 접근한 거지. 당신 같은 꽃뱀들.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그 순간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지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회장님 돈을 보고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꽃뱀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코 꺾이지 않을 단단한 자존심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내 아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가문도, 학벌도, 재산도 없는, 심지어 불미스러운 소문에까지 휘말린 28살의 어린 여자. 모두가 그녀를 내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쯤으로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게 그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회장님이 아닌 한 남자로 봐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 텅 빈 세상에 아주 오랜만에 온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었다. 내 이름은 강민혁. 나이는 52. 사람들은 나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 J그룹의 회장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나의 성공과 재력, 그리고 권력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 내가 사는 이 거대한 한옥저택이 사실은 화려한 랑모에 불과하다는 것을 10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나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아내는 나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녀가 없는 이 집은 텅 비었고 나의 삶 역시 공허해졌다. 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법을 몰랐다. 우리는 서먹한 부자가 되었고 대화는 언제나 회사 일로 시작해 회사 일로 끝났다. 나는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고 끝없는 회의를 주재하고 정적의 인사들과 의미 없는 저녁 식사를 했다.
내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나는 언제나 혼자였다. 모두가 내게 무언가를 원했다. 투자, 도움, 혹은 나의 권력. 그 누구도 내게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라고 진심으로 물어오지 않았다. 나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가장 높은 탑 꼭대기에 나 스스로를 유폐시킨 죄수였다. 나는 이 공허함 속에서 서서히 메말라 죽어갈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오수진이라는 이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잔인한 오해를 받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빛을 잃지 않던 이 강인한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아내 서연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거대한 무덤이 되었다. 수백 평의 대지 위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이 한옥 저택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1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던 그 시간에 멈춰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흔적이 박제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가 아끼던 자수병풍, 그녀가 읽던 책이 그대로 꽂혀 있는 서가, 그녀가 가꾸던 난초가 있는 정원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했다. 그것이 그녀를 기억하는 나의 방식이었고, 동시에 나 자신을 과거 속에 가두는 족쇄이기도 했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이 거대한 무덤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른 새벽에 눈을 뜨면 나를 방해하는 것은 집안을 감도는 서늘한 공기와 완벽한 정적뿐이었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유령처럼 움직이며 집안을 관리했지만 그들의 발소리조차 이 침묵을 깨뜨리지는 못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언제나 고문과도 같았다. 10여 미터는 좋게 될 법한 긴 식탁의 양끝에 나와 아들 지원이 마주 앉았다. 우리는 부자 푸찌가 아니었다. 그저 같은 성씨를 쓰는 불편한 동거인이었다. 지원은 아내가 죽은 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언제나 회장님이라고 깍듯하지만 차가운 존칭을 사용했다. 회장님, 다음 주 이사회 안건은 확인하셨습니까? 태하그룹과의 합병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녀석은 입에 음식을 넣은 채로 딱딱한 업무 보고를 했다. 나는 그런 녀석의 얼굴을 보며 아주 먼 옛날을 떠올렸다. 내 무릎에 앉아 밥을 받아먹으며 아빠, 최고라고 외치던 작고 따뜻했던 아이의 모습을 그 아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것은 과연 아내의 죽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나의 차가움 때문이었을까? 나는 대답 대신 식사 중에는 일 얘기하지 마라 고 짧게 쏘아붙였다. 지원은 그런 내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우리 사이의 골은 그렇게 매일 더 깊어져만 갔다. 회사는 또 다른 전쟁터였다. 나는 제2그룹의 회장으로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지배자로 군림했다. 내 결정 하나에 수천억 원이 오갔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임원들은 내 앞에서 고개를 조아렸고 경쟁자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통제했다. 하지만 그 권력의 정상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성취감이 아닌 지독한 허무함과 고독감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온갖 종류의 인간 군상들을 상대해야 했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저마다의 가면을 쓴 채 아첨과 탐욕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들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면서도 적당히 미소 지으며 그들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 주어야 했다. 그 모든 것이 역겨웠다. 그렇게 지친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내 침실이 아닌 아내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시간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나는 아내가 앉았던 의자에 앉아 그녀가 읽던 책들을 만져보았다. 책장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시인들의 시집과
역사책들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읽던 책을 펼쳤다. 책 페이지 사이사이에는 그녀의 생각을 담은 작은 메모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글씨들을 어루만지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아,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지원이는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닌가 봐. 당신이 있었으면 나한테 뭐라고 말해줬을까? 당신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대답 없는 메아리. 나는 그녀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27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내가 이 거대한 무덤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나는 이 황금으로 지어진 무덤 속에서 과거의 추억을 연료 삼아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 새로운 온기가, 새로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으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나의 세상은 이미 아내와 함께 끝났다고 믿었다. 그날 요양원에서 흙투성이가 된 채 세상의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꺾이지 않던 그 올곧은 눈빛의 여자를 보기 전까지는 나의 유일한 안식처는 아내의 서재였지만 내가 유일하게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곳은 한 달에 2번 방문하는 고급 요양원이었다. 그곳에는 나의 대학 시절 은사님이자 내 인생의 스승이신 교수님께서 노년을 보내고 계셨다. 치매로 인해 이제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교수님이었지만 나는 묵묵히 그분의 곁을 지키며 지난 시절의 가르침을 되새기곤 했다. 그곳에서 나는 오수진 씨를 처음 보았다. 그녀는 그곳의 요양보호사였다. 수많은 요양보호사들 중에서 그녀는 유독 눈에 띄었다. 다른 직원들이 기계적으로 노인들을 대할 때 그녀는 언제나 무릎을 굽혀 그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의미 없는 넋두리마저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식사를 거부하는 할머니에게는 아이를 달래듯 노래를 불러주며 밥을 먹였고 휠체어를 밀 때조차 혹시나 불편할까 세심하게 살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녀의 친절에는 어떤 계산도 의도도 없어 보였다. 그것은 그저 인간에 대한 순수한 연민과 존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평생을 가면을 쓴 사람들 속에서 살아온 내게 그녀의 그런 꾸밈없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는 방문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잿빛 세상에 존재하는 아주 작고 따뜻한 색채와도 같았다. 운명의 그날도 나는 교수님을 뵙고 나오는 길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주차장을 향해 걷고 있는데 저편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중년 부부의 목소리였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냥 지나치려 했다. 타인의 추악한 다툼에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퇴근을 하는 듯 수수한 옷차림의 수진 씨가 그들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부부 중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갑자기 수진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리고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나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바로 인연이었어. 인연이 내 남편을 꼬셔서 우리 가정을 파탄내려고 했단 말이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여자는 수진 씨의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며 온갖 저속한 욕설을 퍼부었다.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는 당황해서 아내를 말렸지만 여자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다. 네가 뭔데 우리 남편한테 꼬리를 쳐 이 불효우 같은 년 내 부모가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행실이 이 모양이니 욕을 먹는 거야. 부모가 없다는 말. 그 잔인한 말이 수진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작! 살같이 터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주차장의 싸늘한 공기를 갈랐다. 수진 씨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하얀 뺨 위로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주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저 여자애가 상간녀인가 봐. 쯧쯧. 어리게 생겨서는 모든 비난의 화살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비명을 지르거나 변명을 하거나 함께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뺨을 감싸 쥔 채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그 눈에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처절한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였다. 한 인간의 존엄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는 저 여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진실을 외면한 채 가십을 즐기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였다. 나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이 부정의한 연극을 끝내야만 했다. 나는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나갔다. 내 구둣발 소리에 여자의 울부짖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수진 씨의 시선이 모두 내게로 향했다. 나는 이 부조리한 연극의 무대 위로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내 등장에 주차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진 씨의 이모와 이모부는 나를 알아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하긴 자신의 작은 하청업체가 몸담고 있는 거대 그룹의 회장을 몰라볼 리가 없었다. 나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죠. 두 분의 경솔한 행동이 내일 아침 두 분의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진정 모르시는 겁니까? 내 나직하지만 서늘한 경고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나는 충격으로 굳어있는 수진 씨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오수진 씨. 맞으시죠? 내 부름에 그녀가 움찔하며 나를 보았다. 이만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내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과도 같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내 뒤를 따랐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 내채 올랐다. 차 안에서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는 이제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이모에게서 쫓겨났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예상했던 바였다. 나는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갔다.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즐비한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내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 거대한 저택에 대한 감탄보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 보였다. 나는 그녀를 본체가 아닌 정원 한쪽에 있는 아담한 별채로 안내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언제나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는 곳이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나는 내 집의 집세게. 그녀가 지내는 동안 그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일렀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집세게 말하면 됩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이런 신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수진 씨에게 어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편히 지내어 다음 날 나는 윤 실장을 시켜 어제 그 부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게 했다. 윤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의 내용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수진 씨의 이모부는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난 상태였고, 이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덮기 위해 만만한 조카인 수진 씨를 상간녀로 몰아쓴 것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수진 씨의 부모님이 남긴 약간의 보험금마저 자신들의 빚을 갚는데 전부 써버린 뒤였다. 나는 그 보고서를 들고 별채에 있는 수진 씨를 찾아갔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기척에 그녀가 불안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녀의 앞에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오수진 씨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자신의 이모와 이모부가 저지른 추악한 진실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들. 그녀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했는데 그녀는 아이처럼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넸다. 이제 괜찮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믿습니다. 오수진 씨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도 슬퍼하지도 마세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 눈에는 내 대한 경계심 대신 아주 작은 신뢰의 빛이 싹트고 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완벽한 신뢰를 보내는 그 순간을 나는 아주 오랜만에 목격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차를 마셨다. 창밖의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나의 세상에, 그리고 깊은 상처를 입은 그녀의 세상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오후였다. 나는 그녀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싶다고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다. 오수진 씨가 나의 집 별채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나의 멈춰버린 세상에도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빼앗겼던 최소한의 존엄을 되찾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듯 보였다. 내게 진 빚을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내 서재의 창밖을 내다보다가 낯선 광경을 목격했다. 수진 씨가 별채 옆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작은 화단에 웅크리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곳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 역시 외면해왔던 황량한 공간이었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그저 매일 창문을 통해 묵묵히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화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은 어느새 흙투성이가 되었다. 그녀는 딱딱하게 굳은 땅을 일구고 걸음을 주며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터전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했다. 며칠 뒤, 그녀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작은 꽃모종들을 가져와 화단에 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심는 꽃들을 보고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가 심고 있는 것은 내 아내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하얀 목련과 은은한 향이 매력적인 백합이었다. 그녀가 아내의 취향을 알 리가 없었다. 그것은 완벽한 우연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우연이 마치 죽은 아내가 나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과거를 지워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슬픈 과거 위에 새로운 희망을 덧씌우고 있었다. 화단에 첫 번째 꿀이 피어나던 날, 수진 씨는 용기를 내어 본체의 주방을 빌려 썼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저녁상을 차려 내 서재로 가져왔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간단한 나물 반찬. 지난 10년간 내가 받아본 그 어떤 화려한 진수성찬보다도 소박한 밥상이었다. 회장님, 제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변변치 않지만 드셔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수줍게 말했다. 나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심심하면서도 깊은 맛, 그리고 따뜻한 온기. 나는 아주 오랜만에 음식을 먹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먹었던 모든 음식들은 그저 생존을 위한 연료에 불과했다. 요 근래 먹었던 그 어떤 만찬보다 훌륭했소. 내 진심 어린 칭찬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저녁을 함께 먹거나, 이제는 제법 화사해진 그 작은 정원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다. 우리는 여전히 회장과 손님이라는 어색한 관계였지만 대화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내가 잊고 살았던 세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다시 듣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그녀 자신의 꿈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오랜 꿈이 미술사 메이슈시를 공부하는 것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낡은 궁궐의 단청을 볼 때, 그리고 오래된 불화를 볼 때면 가슴이 뛴다고 했다. 그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 이야기를 할 때 그녀의 눈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총명하게 빛났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잠자코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내가 운영하는 제2그룹 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재단에 재능과 열정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인재를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가 있어. 네. 회장님, 숨은 인재 발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좋소. 내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재단의 이름으로 아주 공정한 심사를 거친 것처럼 해서 이 사람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시오.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것은 명령이요. 며칠 뒤 수진 씨는 제2그룹 문화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녀는 그 편지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먹이며 내게 달려왔다. 회장님, 이게 꿈은 아니겠죠, 제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는 아이처럼 기뻐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종류의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마지막 그늘 한 조각을 마침내 닦아주었다. 그녀가 나의 죽은 정원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듯이 나 역시 그녀의 시든 꿈에 다시 물을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말없이. 아주 조용히 수진 씨가 제2그룹 문화재단의 장학생이 되면서 그녀의 삶은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낮에는 요양원에서 계속 일을 했고 저녁에는 별채의 작은 책상에 앉아 온라인으로 미술사 강의를 들었다.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반짝이는 그녀의 눈을 볼 때마다 나는 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리의 관계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회장과 손님이 아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평화가 계속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끈질기고 집요했다. 어느 날 오후, 윤 실장이 굳은 얼굴로 내 집무실을 찾아왔다. 회장님, 오수진 씨의 이모라는 여자에게서 회사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던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자신의 조카를 이용하고 있으며 만약 거액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이 모든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들의 탐욕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어야 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불평을 넘어 본격적인 협박을 시작한 것이다. 얼마를 요구하던가 10억 원이었습니다.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10억, 그들에게 한 인간의 존엄성은 고작 10억 원짜리 흥정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들이 꾸며낼 이야기도 예상 가능하군. 외로운 늙은 재벌 회장, 가난하고 순진한 조카딸을 유혹하다. 뭐 이런 식이겠지.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기에 돈으로 막는 것이 가장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 그룹 이미지에 큰 타격이. 윤 실장의 말에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윤 실장,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 저들은 한번 돈맛을 보면 평생 우리를 괴롭힐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야. 내 진짜 걱정은 그룹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바로 오수진 씨였다. 만약 이런 추잡한 스캔들이 터지면, 설령 나중에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세상은 그녀에게 회장을 유혹한 여자라는 억울한 낙인을 찍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별채로 향했다. 수진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삶을 되찾고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더러운 진흙탕을 그녀의 세상에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별채의 창문 안으로 불빛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강의를 들으며 무언가를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다. 그 진지하고 평화로운 얼굴. 나는 저 얼굴을 지켜주어야만 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밖에서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는지 그녀가 창문을 열고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회장님, 안 주무시고 거기서 뭐 하세요? 그냥 산책 중이었어. 공부는 잘 되어갑니까? 네, 정말 재미있어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순수한 감사 인사가 내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그녀의 이 순수함을, 이 평화를 반드시 지켜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내 서재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돈으로 입을 막는 것은 하책 시하체이다. 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수진 씨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들이 감히 넘볼 수도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 그것은 내게도 엄청난 도박이었다. 내 아들 지원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고 세상은 나를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게 남은 인생에서 나를 회장님이 아닌 한 남자로 봐준 유일한 사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통화한 적 없었던 번호를 눌렀다. 내 아들, 지원의 번호였다. 나다. 내일 저녁, 집에서 보자.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전쟁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한 사람, 오수진의 존엄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다음 날 저녁, 아들 지원이가 약속대로 내 서재를 찾아왔다. 녀석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그 눈에는 나를 향한 불만과 의심이 가득했다. 지원은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갔다. 윤 실장에게서 보고받았습니다. 오수진이라는 그 여자. 이모에게서 불륜녀로 몰려 쫓겨난 신세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여자의 이모라는 작자들이 회장님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그래. 맞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여자와 엮이시는 겁니까? 회장님의 명예. 그리고 J그룹의 이미지는 생각 안 하십니까? 당장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멀리 내보내는 게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왜 그런 간단한 판단을 못 하십니까? 지원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녀석의 말은 냉철한 경영인의 관점에서는 100번 옳은 말이었다. 리스크는 초기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지켜온 비즈니스의 제1원칙이었다. 오수진이라는 존재는 지금 J그룹의 가장 큰 리스크였다. 나는 지원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지원의 논리적인 주장과 함께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교차했다.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잡초를 뽑던 수진 씨의 모습, 된장찌개를 끓여 와 수줍게 내밀던 얼굴, 장학생 합격 통지서를 받고 아이처럼 기뻐하던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내 텅 빈 삶에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따스한 온기였다. 나는 평생을 J그룹의 회장 강민혁으로 살아왔다. 회사를 지키는 것, 가문의 이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었다. 나는 그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아내와의 시간도, 아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우러러보는 부와 명예. 그리고 이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진 나 자신뿐이었다. 나는 텅 빈 성을 지키는 외로운 왕이었을 뿐이다. 그런 내 삶에 오수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내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나의 죽은 정원에 꽃을 피우고 나의 차가운 식탁에 온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나를 회장님이라는 갑옷 너머에 강민혁이라는 한 인간으로 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제 와서 나는 그녀를 버릴 수 있을까? 나의 명예와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그 더러운 하이에나들에게 돈을 던져주고 그녀를 다시 거리로 내몰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돈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내 단호한 대답에 지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오수진 씨를 내보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 대체 어쩌실 겁니까, 회장님? 이제 연세가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겁니다. 그 여자가 회장님을 홀린 거라고요. 지원아, 나는 아주 오랜만에 녀석을 아들의 이름으로 불렀다. 내 눈에는 내가 그저 여사에게 빠진 늙은이로 보이겠지. 하지만 내 판단은 내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맑고 명료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밖으로 별채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지켜온 것들은 모두 껍데기뿐이었더군.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는 지원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것은 회사의 주가나 세상의 평판 따위가 아니다. 한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이다. 나는 더 이상 지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녀석은 아직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결정을 내렸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만 했다. 나는 서재를 나섰다. 그리고 별채를 향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제안을 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망설임 없이 걸어 나갔다.
이 결정이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성을 지키는 외로운 왕이 아니었으니까. 별채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내 평생 내렸던 그 어떤 결정보다도 무겁고 동시에 비장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수진 씨가 가꾸기 시작한 작은 정원에서 불어오는 낯선 꽃향기가 내 주위를 맴돌았다. 똑똑 내가 노크를 하자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수진 씨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회장님, 이 밤중에 어쩐 일로? 잠시 할 얘기가 있어. 나는 그녀의 작은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따라왔다. 우리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나는 평생을 협상과 계약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은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더 어려운 한 사람의 인생을 건 제안이었다. 수진 씨 이모에게서 협박을 받고 있어. 나는 돌려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돈을 요구하고 있어.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 관계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하는군. 내가 당신을 유혹했고 당신은 내 돈을 보고 나를 만난다는 식으로 말이오. 물론 나는 그들에게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어. 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오. 바로 수진 씨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런 스캔들은 나 같은 늙은이야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만 이제 막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는 젊은 당신에게는 평생의 종글씨가 될 수도 있어. 세상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저 자극적인 이야기를 소비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즐길 뿐이오. 내 말에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것을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제가 사라지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저 때문에 회장님께서 피해를 입으시는 건 저도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또다시 자신을 희생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떠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평생 당신을 찾아내 괴롭힐 거요.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들이 다시는 당신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들의 더러운 손이 당신에게 닿을 수 없게 만드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수진 씨가 눈물을 머금은 차에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당신에게 누구도 감히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이름과 지위를 주는 것이오. 나는 품 안에서 오늘 낮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서 그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 있고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오수진 씨,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내 얼굴과 반지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이 아닌 당혹감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마 이것이 나를 위해 그녀가 희생해야 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혹은 나이 든 남자의 가여운 동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내 평생 누구에게도 꿇어본 적 없던 무릎이었다. 수진 씨, 이것은 동정이 아니오. 책임감만으로 이러는 것도 아니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는 내 아내가 죽은 후 지난 10년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그러다 당신을 만났소. 당신이 나의 죽은 정원에 꽃을 심고 나의 텅 빈 식탁에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나의 쓸쓸한 시간에 말동무가 되어주었소. 당신이 내 텅 빈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지 당신은 아마 모를 거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내 생애 가장 솔직한 고백을 했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조금은 더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은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소. 그러니 부디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내 제안이. 내 고백이 끝나고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 안에서 수만 가지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선택을 기다릴 뿐이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도박에 대한 그녀의 대답을 내 진심 어린 고백과 청혼해. 수진 씨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며 나는 초조하게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만약 그녀가 거절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순간 나는 J그룹의 회장이 아닌 한 여자의 선택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는 한 남자에 불과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내 젖은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회장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녀는 덧붙였다. 동정이나 보호 때문만이 아니라 회장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도 회장님의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대답에 내 남은 생의 모든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사랑의 증표라기보다 서로의 외로움을 지켜주겠다는 굳건한 동맹의 징표와도 같았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전쟁을 시작했다. 바로 일장의 그 저녁 식사 자리였다. 나의 재혼 선언에 아들 지원은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녀석은 수진 씨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내가 지키려 했던 그녀의 존엄을 다시 한번 짓밟으려 했다. 그날 밤 지원은 두 분의 결혼, 저는 절대 인정 못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뛰쳐나갔다. 그 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다. 수진 씨는 별채에서 본채로 거처를 옮겼지만 그녀는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 아니라 눈칫밥을 먹는 이방인이었다. 사용인들은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지원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미안했지만 이것은 그녀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가 곧 지쳐서 포기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수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한 여자였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작정하고 지원의 방 앞에서 녀석을 기다렸다. 며칠 만에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른 지원은 자신의 방문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보고 벌레 씹은 표정을 지었다. 비켜,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련님, 수진 씨는 지원을 도련님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지원을 적으로 대하는 대신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원을 데리고 아내가 살아생전 가장 아꼈던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지원에게도 어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신성한 공간이었다. 나는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여긴 왜 들어온 거야? 당신이 더럽힐 곳이 아니야. 지원의 삿대질에도 수진 씨는 침착했다. 그녀는 서재의 책장에 놓인 나와 아내,
그리고 어린 지원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머님, 참 고운 분이셨네요. 그녀의 말에 지원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도련님께서 저를 오해하고 미워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녀는 지원을 돌아보며 진심이 담긴 눈으로 말했다. 저는 감히 어머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럴 수 없겠죠. 저는 그저 아버님 곁에서 그분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도련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도련님의 적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비록 시작은 어색하지만 저도 이 집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 저를 한 번만이라도 세강령을 벗고 바라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가식도 변명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녀석은 그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거칠게 서재를 빠져나갔다. 그날 이후에도 지원의 태도가 금방 바뀐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녀석이 더 이상 수진 씨를 대놓고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녀석이 멀리서 그녀가 정원에 꽃을 심는 모습을 복잡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녀석이 자신도 모르게 수진 씨가 끓인 국을 먹고는 먹을 만하네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꽁꽁 얼어붙었던 나와 내 아들 사이의 빙벽에 오수진이라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서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진심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 아니라 이 죽어있던 집에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와 수진 씨의 결혼은 세상에 좋은 가십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묵묵히 서로에게 약속했던 대로 서로의 곁을 지키며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 수진 씨는 J그룹의 안주인이라는 무거운 자리에도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해 나갔다. 아니, 그녀는 자리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자신만의 색깔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집안의 사용인들을 아랫사람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했다. 그녀의 진심에 얼음장처럼 차갑던 이 집의 공기는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파티를 여는 대신 조용히 자선 활동을 시작했고 J그룹 문화재단의 명예이사장이 되어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들 지원에게서 나타났다. 지원은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녀석은 수진 씨의 변함없는 진심 앞에서 결국 자신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때로는 어색한 남매처럼, 때로는 다정한 모자 무지처럼 서로를 대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회사에서 고된 하루를 마치고 나의 거대한 무덤, 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나의 발걸음이 멈췄다.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홀린 듯 걸어갔다. 웃음소리는 아내가 남긴, 그리고 이제는 수진 씨가 가꾸는 그 작은 정원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정원으로 향하는 문가에 서서 조용히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정원 안에는 수진 씨와 지원이가 함께 있었다. 활짝 핀 백합 앞에 나란히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원이는 더 이상 날이 선 반항아의 얼굴이 아니었다. 녀석은 아주 오랜만에
내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에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얼굴로 웃고 있었다. 수진 씨의 농담에 녀석이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광경을 숨을 죽인 채 바라보았다. 나의 돈과 권력으로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아들과 함께 웃는 이 평범한 행복, 그것을 오수진이라는 이 여자가 자신의 진심 하나만으로 기적처럼 이루어내고 있었다. 내가 다가서는 것을 발견한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여보, 오셨어요. 그녀는 이제 나를 회장님이 아닌 여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지원이가 나를 보며 어색하지만 분명하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나는 순간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래, 이제 들어왔다. 수진 씨는 사형인에게 부탁해 따뜻한 차 3잔을 정원으로 가져오게 했다. 우리는 저물어가는 저녁 햇살 아래 만개한 꽃들 사이에 작은 테이블에 둘러 앉았다. 우리는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상과 정원의 꽃 이야기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시간 속에서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충만함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왕이 아니었다. 나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나라에 앉아 있었다. 나는 내 맞은편에 앉아 지원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아내 수진 씨를 바라보았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녀를 구원했다고, 불행한 그녀에게 제2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그녀가 나의 차갑고 텅 빈 무덤으로 걸어 들어와 죽어있던 모든 것들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나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고 나의 부서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이어주었다. 그녀는 우리 모두를 구원했다. 나는 따뜻한 찻잔을 들어올렸다. 정원에는 아내 서연이 좋아했던, 그리고 아내 수진이 피워낸 백합의 향기가 가득했다. 나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